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학생 수준의 표현이 탐구 보고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 논문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논문은 일반적인 글쓰기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기라든지 독후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내 생각이 핵심을 이루는 글쓰기이고요. 그에 비해서 실험 보고서는 실험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글을 씁니다. 이 둘과 논문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있느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기존의 것과는 달라야 돼요. 실험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아도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그대로 내가 반복해서 재현해서 실험한 후에 그거를 보고서 써도 됩니다. 근데 그 실험 보고서와 다른 가장 큰 논문의 차이점은 바로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당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과학적인 증거, 뭐 실험적인 증거든 아니면 이론식이든 이런 걸 기반으로 자기만의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특정한 형식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쓰는 논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쓰는 탐구 보고서도 이러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IMRAD라고 하는데요. I는 Introduction, 서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M은 Method, 방법, R은 Result, 결과, A는 End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iscussion, 논의, 이렇게 이런 형식을 맞춰서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독창성과 과학적인 증거, 그 다음에 이런 형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 논문이라고 하는 건 탐구, 연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 보고서, 표현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독창성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 탐구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 과학교육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켜라 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탐구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교육 표준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도 한 두 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와닿도록 탐구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탐구와 미국에서 말하는 탐구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여기 과학적 탐구 이런 말 말고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증거죠. 증거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논문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 증거가 탐구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독창성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설명을 제안하는 거, 이게 바로 탐구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탐구는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제안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와 새로운 지식 두 가지의 핵심 키포인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독창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새로운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과학고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독창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제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기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독창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했던 사례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게 경사진 빗면에 빗물이 흘러내려갈 때 이렇게 물결이 생깁니다. 이런 물결이 생기는데 이런 거 구글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고요. 논문, 어른들이 쓰는 논문도 검색하면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 신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현상들, 이게 왜 이렇게 간격이 뭐 거의 균일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하는 거죠. 2008년도인가요? 제가 학생들 지도에서 전국 과학 전람에서 특상을 받았던 건데요. 이거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물결의 속력에 비례해서 이 물결의 간격이 넓어지더라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기한 현상의 탐구의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또 비슷한 예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대전과학고 학생이 찾은 건데요. 자석에다가 쇠굿을 큰 거하고 작은 거를 붙여놓고 쇠굿을 작은 거를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쇠구슬하고 큰 쇠구슬이 분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둘의 위치를 바꿉니다. 작은 쇠구슬을 여기다 놓고요. 큰 쇠구슬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겨요. 보통 보면은 자석에 의해서 이 쇠구슬이 자화가 되죠. 근데 그 자석의 세기보다 이 쇠구슬의 자석의 세기가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놓고 보면은 요 쇠구슬의 자석의 세기가 자석보다 약하니까 또 요 쇠구슬은 또 작게 자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큰 쇠구슬하고 작은 쇠구슬하고 요 사이가 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게도 큰 쇠구슬에 작은 쇠구슬이 붙어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들을 찾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이런 것도 찾아내는데요. 자석에다가 쇠구슬을 매달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매다는 쇠구슬의 길이를 재봤더니 쇠구슬이 크기가 크면 이렇게 몇 개 안 붙어요. 작으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길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들이 봐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고 학생이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해서 대회 나가서 아주 큰 상 받았죠. 자연과학적인 탐구도 있습니다. 보통 자연과학적인 탐구라고 하는 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원인을 밝히는 탐구입니다.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런지를 이유를 밝히려면 대학교나 아니면 대학원 이상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정수기 옆에 있는 종이 봉투 컵인데요. 이 종이 봉투 컵이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서 입구를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요 밑에를 이렇게 접어줘요. 접어주면 입구가 쭉 벌어집니다. 이 현상도 매우 신기한 현상이기도 하죠. 자, 근데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자,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밝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접은 각도를 바꿔가면서 벌어진 요 입구가 벌어진 길이를 쟀더니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접은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입구가 많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건데 이 학생이 생각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요 종이 봉투컵에 보면은 요 가운데에 종이 두 장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요 부분이 더 빳빳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밑에를 접으면 요게 이렇게 접히겠죠. 그러면은 요 빳빳한 게 이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접었는데 일반적인 종이는 그냥 접은 대로 접히고, 그러면서 입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변형을 시키면 많이 변형시킬수록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도 더 커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현상을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탄성력, 용수철 같은 경우도 변형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죠. 그래서 F는 KX라고 하는 요거 중학교 수준의 어떤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회에 나가는데 한국 물리학회에서 주관하는 물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해서 전국에서 1등 했어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걸 접었더니 입구가 벌어지더라, 이런 신기한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런지까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설명을 해내면 그런 것이 자연과학적인 탐구가 되고 대회 나가서 아주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탐구가 됩니다. 좋은 논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남들도 다 설명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적절한 것인 제가 볼 때는 공학적인 탐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기한 현상하고 공학적인 탐구가 여러분들 수준에서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공학적인 탐구,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 쏟아지지 않는 물컵과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싱크대 바닥에 유리컵을 놓고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종이 카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뒤집어요. 그리고 손을 뗍니다. 그러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한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물이 쏟아져요. 보통 이런 경우에 한 2분 정도 버티는 것 같아요. 2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대전과학고 학생이 요거를 재능기부 체험 전에 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실험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한테 요 재미있는 현상을 실험을 보여주고 막 설명하는데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오랫동안 쏟아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죠. 자연과학적인 탐구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탐구라고 한다면, 공학적인 탐구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학적 탐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요. 여기 물을 가득 채운다고 했는데 물의 양을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가득 찬 것보다 물이 적을 때, 어느 정도 이상 높이가 됐을 때 굉장히 오래 버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물론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높이의 물 높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면 한 2분 남짓되는데, 2분이 좀 안 되는데 물을 한 6cm 높이 정도로 채우게 되면 8분 정도, 한 4배 이상 더 오랫동안 버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종이의 재질을 바꿔가면서 실험할 수도 있겠죠. A4용지, 도화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머메이드지를 가지고 하면 최대 20분까지 버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분 정도 버티는 걸 한 20분 정도 버틸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지식은 인터넷에 안 나와 있어요. 과학자들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학생 수준에서의 흥미와 호기심이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으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창원과학고 학생이 요거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쏟아지지 않게끔 만들어놨어요.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이렇게 남들이 연구한 걸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더 오랫동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됩니다.
갑천중학교에서도 이런 공학적인 탐구로 수상한 사례가 있죠. 몇 년 전에 요게 이제 1등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옆에 컵으로 물을 옮겨 담는 경우가 있죠.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을 이렇게 옮겨 담다 보면은 물을 잔뜩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갑천중학교 학생이 그 고민한 탐구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물을 흘리지 않고 옆으로 컵으로 옮겨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각도도 바꿔보고 또 요 높이도 바꿔보고 방법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흘리지 않는 최적의 상황을 찾아낸 거죠.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공학적인 탐구로서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매우 큰 상을 받았었고요.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됩니다. 미닫이 문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문을 엽니다. 이쪽으로 잡아 당겨서 문을 여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을 썼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지렛대의 원리를 배우나요? 어쩌면 초등학교 때 지렛대의 원리를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좀 매우 쉽게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문을 쉽게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인 거죠. 자,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로 실험을 했고, 자, 그것도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여기에 이제 추 역할을 하는 병이 있죠. 그래서 이 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 병 무게만큼이 이제 가해지는 힘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문이 열리는 그런 최소한의 힘을 찾게 되는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해서 상을 받았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탐구도 공학적인 탐구로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창적인 탐구 문제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문이라고 하는 건 독창성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독창성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이 독창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독창적인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관찰하면 안 되고요. 조작하고 첨가하면서 장난치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재미있고 흥미로운 탐구 주제가 발견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그냥 관찰한다고 해서 탐구 주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조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왕관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왕관 비행기를 날리다 보면은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왕관 비행기를 만들어야 오래 나는 그런 왕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조작하고 첨가하고 장난치면서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요 종이 봉투컵을 밑에 접어서 하는 것도 장난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도 바로 자석하고 쇠구슬 가지고 장난치면서 신기한 현상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실험도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인데 콜라에다가 멘토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뿜어져 나옵니다.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높이 뿜어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가장 높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것도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논문이 있어요. 저 콜라에 멘토스를 집어넣어서 가장 높이 올라가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있으니까 연구해도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겠죠.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근데 가장 최근에 2020년도 4월 14일자 신문 기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콜라에 멘토스 넣게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어떻게 논문을 썼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땅에서 지표면에서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은 높은 산에 들고 올라가서 요 빙하 같은 거 보이죠? 그런 높은 산에서 요 콜라에 멘토스를 넣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표면 하고 일반적인 뭐 해수면 근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의 이
거품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가는 거하고 높은 산에서 뿜어져 올라가는 거하고 높이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실험하지 않은 내용을 실험해서 논문으로 발표했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재미있게 놀면서 장난치면서 신기한 현상을 발견해서 논문으로까지 이어진 사례죠. 제가 아는 분이 추천해준 건데요. 이거 잘 찾아내면, 이 원인을 찾아내면 아마 과학전람회에서도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장담했던 그런 주제인데요. 식물을 이렇게 꺾으면, 이 꺾는 것도요, 그냥 일반적인 관찰이 아니죠. 뭐 꺾어보기도 하고 잘라보기도 하고 갈라보기도 하고 뭐 등등등 다양하게 해보다 보면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식물을 이렇게 다 해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식물을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즙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자, 근데 이 현상이 기존의 과학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기존의 과학 지식에서는 이 물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굵기가 얇은 작은 그런 물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는데, 그 굵기가 작으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물이 잎에서 증발을 하게 되면 그거를 또 공급해 주려고 물이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 있는 물이 이렇게 줄기로 해가지고 잎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모세관 현상하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모세관 현상으로는 이렇게 단면을 만들면 이렇게 탁 잘라버리게 되면 그 높이까지만 와요. 그것보다 더 높은 높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것처럼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건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과학 지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죠.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밝히면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회 나가면 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대학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도 아마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주제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관찰하다 보면은 신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훌륭한 또 공학적인 탐구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물이 쏟아져요. 불편하죠. 물을 옆으로 옮겨 담다 보니까 물을 흘립니다. 불편해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미닫이 문을 열려고 봤더니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창의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전과학고 학생이 했던 탐구 중에 또 재미있는 탐구가 뭐였냐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딱 떼면은 요게 반반씩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조금 적고 한쪽은 많이 되게끔 나무젓가락이 나눠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과학자적인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탐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나무젓가락을 붙잡고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근데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보다 한쪽 방향으로 당기는 쪽, 이게 젓가락 밑넓이의 차이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한쪽으로만 잡아당기는 거. 그랬더니 밑넓이의 그 차이가 이게 이제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고 이러면은 그 뭐랄까요, 균일하게 떼진 게 아니잖아요. 요건 균일하게 떼진 게 아니고 이렇게 면적이 똑같으면 요건 균일하게 떼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한 건데, 요 방법보다는 요 방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오차 막대라고 해서요. 반복 측정을 했을 때에 그 값들이 분포하는 범위입니다. 이 분포하는 범위가 약간 좀 겹치죠. 이게 겹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알려져 있는 실험을 개선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될 수 있어요.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 비행기라고 해서 빨대에다가 고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날리는 게 있습니다. 요 자, 그러면은 고리 비행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클립 있는 부분이 앞쪽이 되겠죠. 앞쪽을 놓고 이렇게 잡아서 자, 한번 저쪽에 창가에 가서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자, 날아가는 모습 한번 잘 보세요. 자, 던지면 수평으로 던집니다. 이렇게 요 정도 날아가죠. 이렇게 날리면은 요 정도 날아갑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험을 해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고리의 원주, 둘레의 길이를 점점 바꿔가면서 실험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고리의 폭을 바꿔가면서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대전과학고 학생이 실험한 건데 고리의 폭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리의 폭을 점차 늘려가면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폭이 좁으면 이렇게 많이 안 날아가요. 근데 폭을 조금 넓히면 넓힐수록 더 멀리 잘 날아갑니다. 더 매우 잘 날아가죠. 근데 너무 폭의 넓이가 넓으면 또 잘 안 날아가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폭 넓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잘 나는 고리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험을 통해서 남들은 잘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거죠. 좀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대전과학고 학생이 고리를 원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찌그러뜨렸습니다. 요 사각형도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있습니다. 최적의 비율을 찾아낸 건데요. 요거는 요렇게 날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네, 훨씬 잘 날아가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활강을 하면서 날아가죠. 굉장히 멀리 날아가고 오랫동안 비행하는 안정적으로 이런 고리 비행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하면 안 나오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창의적인 탐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것도 여러분들이 탐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고리 비행기처럼 오랫동안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해도 되죠. 또는 경제성을 가지고 탐구를 해도 됩니다. 뭐 기존에 있는 방법은 가격이 이 정도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걸 구현할 수 있다. 또는 버려지는 무언가를 활용해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버려지는 거는 그냥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재활용해서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매우 싼 가격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하게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좀 개발도상국이나 어렵게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비싸게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오지 마을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발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기름이나 석유 이런 걸 가지고 발전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돈이 안 드는, 돈을 매우 적게 드는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전구를 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연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기존의 이런 것들은 이런 점이 불편한데 이걸 내가 조금 개선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거지만 개선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되고요. 요 친환경적인 거, 요것도 엄청나게 훌륭한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쓰여지고 있는 건데 친환경적으로 요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기존에도 친환경적인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쓰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걸 쓰는 경우가 있죠, 종종.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비싸서 잘 안 쓰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좋은 탐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검색하거나 또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또는 논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친환경적인 거 말고 그 이외의 방법을 써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구글이나 또는 논문에서 검색되어진 친환경보다 더 친환경적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친환경적이면 또 의미가 없겠죠. 또 조금 더 비싸고 힘들게 만들어야 친환경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싸거나 아니면은 뭐 더 효과가 좋거나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걸 만들어야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개선하면 이것도 훌륭한 탐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아직 연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스피커이거든요. 종이컵 스피커 만드는 그런 실험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험을 막상 해보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아주 작게 들려요. 여차하면 소리가 아예 안 들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스피커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스피커의 원리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에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되는 거죠. 자, 이 에나멜선 쓰는데 굵기는 어느 정도 굵기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감문 횟수는 뭐 10번이 더 좋은지 15번이 좋은지, 어떨 때 소리가 더 큰지, 자석은 얼마나 센 걸 몇 개나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 떨림 판으로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종이컵이 아니라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등등등등 다양하게 실험해 보다 보면은 최적화 시킬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됩니다. 자, 과학적인 증거. 자, 앞에서 지금까지 거의 30분 넘게 제가 독창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논문에서 검색되어져서 나오는 뻔한 거는 논문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독창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난치면서 관찰하다가 신기한 현상을 찾아내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기한 현상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널리 알려져 있는 거지만 그거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또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공학적인 탐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과학적인 증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과학적인 증거 없이 이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그거는 발명이라고 불러요. 실험 없이 하면 그건 발명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증거, 실험이 동반된 문제 해결은 그건 공학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바로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 뭐 이런 것들이 꼭 포함돼야 되는데요. 과학적인 증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납적인, 실험하는 거죠. 실험 결과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표와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쓰려고 하면은 아주 신기한 현상이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실험을 꼭 하세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표와 그래프로 실험 결과를 표현하면 됩니다. 제가 이 갑천 논문 심사를 오랫동안 해보면 이 그래프를 안 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험을 하고 나면 실험 표만 제시하지 않고 그래프를 꼭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인 증거는 실험 결과, 또는 연역적인 증거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수학 지식, 과학 지식,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그 식을 전개해서
새로운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대부분 이 귀납적인 증거를 많이 사용하죠. 귀납적인 증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점이기도 하죠.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종속 변인이 측정 가능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쏟아지지 않은 물컵 같은 경우는 그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속 시간이 바로 종속 변인이 됩니다. 그럼 시간은 측정할 수 있죠. 종속 변인을 정의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종속 변인을 내가 정의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고리 비행기다. 그럼 고리 비행기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고리 비행기의 성능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고리 비행기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고리 비행기가 날아간 거리, 혹은 고리 비행기가 비행하는 시간,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날아간 거리와 비행 시간의 곱, 나는 그거를 비행 성능이라고 정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종속 변인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하고 시간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 선배들이겠죠. 선배들이 측정했던 탐구했던 그 보고서, 그 컵에 있는 물을 옆으로 옮겨 담을 때도 그때 쏟아지지 않게끔 한다. 그럼 쏟아지는 물의 양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럼 쏟아지는 물의 양, 뭐 질량을 측정해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놓고 물을 이렇게 옮겨 담으면서 쏟아지면 그 쏟아진 물이 수건에 적셔지겠죠. 그러면 물이 적셔지기 전에 수건의 질량과 물이 흘린 물이 적셔진 그 수건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둘의 차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흘린 물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흘린 물의 양을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종속 변인을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미닫이 문을 여는 데 필요한 힘,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선배가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힘의 크기를 측정을 했죠. 이런 식으로 종속 변인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제 1순위로 놓습니다. 종속 변인 측정 가능한지, 여러분들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실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변인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실험도 마찬가지로 조작 변인이 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도 그 이온의 물질의 양을 점점 변화시켜가면서 실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작 변인이 있고 종속 변인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작 변인은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편리한 신발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에 매우 힘들어요. 좋은 주제 같아 보이지만 매우 힘듭니다. 종속 변인을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조작 변인을, 신발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내가 신발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탐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인 통제. 조작 변인을 뺀 나머지는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제가 잘 되면 반복 측정했을 때 그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통제가 안 되면 어떨 때는 값이 크게 나오고 똑같이 실험하는데 어떨 때는 값이 작게 나와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적절한 범위 수준에서 반복했을 때에 그것이 비슷한 범위 내에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조작 변인을 바꾸면 그 값이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현 가능해야 돼요. 누구든 간에 탐구 보고서 논문에 써져 있는 대로 실험을 하면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변인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종속 변인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험 결과, 탐구 결과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죠. 근데 그 해석이 타당한지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성급한 일반화, 요건 한 번씩만 실험하고 늘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한 2개, 3개 해놓고 야 이거 점점점 커질수록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성급한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날개를 바꿔가면 실험했더니 날개를 이렇게 조금 짧게 한 것보다 좀 길게 한 것이 더 비행 성능이 좋더라. 자, 그래서 비행기 날개는 길수록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를 만들 때 날개의 길이가 무한정 길게 하지 않잖아요. 적절한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보다 더 길어지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개, 2개, 3개 이렇게 실험해보고 여기가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매우 안 좋은 성급한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고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타당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탐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적절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난 건데 이렇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요. 혹은 실험 결과를 나의 주장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때 남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주의해서 보고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귀납적인 증거, 실험 결과는 반드시 그래프로 그리세요. 조작 변인이 연속적으로 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점을 찍어서 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선이 아니라 이렇게 볼록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을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변인 통제가 완벽히 된 경우에만 이런 선으로 그어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조작 변인이 범주형일 경우, 예를 들어서 강이 갈라지는 지점이라든지 강의 상류 또는 하수구 또는 화학약품이 투입되는 곳, 또 강의 중간, 이런 것들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연속적이지 않은 것들을 할 때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작 변인이 연속적이지 않든 연속적이든 간에 종속 변인은 반드시 연속적인 값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종속 변인은 이와 같이 연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탐구를 해서 꼭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논문 쓸 때 당부드립니다. 연역적인 증거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연역적인 증거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과학 지식은 수식 전개상에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결과가 과학적으로 타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근사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는 근사를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사식의 적용이 타당한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과학적인 증거는 어떻게 표현을 잘 해야 될까요? 탐구 방법에다가 재현 가능하도록 다른 사람이 이 탐구 방법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실험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 결과는 표와 그래프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잘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가지 살펴봤죠. 논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독창성, 두 번째 과학적인 증거. 그 과학적인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세히 설명했고요. 이제 마지막 논문의 형식입니다. 논문은 IMRAD라고 이야기했죠. 보통 서론, Introduction, I,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탐구 동기를 씁니다. 어떤 이유로 탐구를 하게 되었고 나의 호기심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알고 싶은 거는 무언지 문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에는 선행 연구가 들어가요. 보니까 갑천중학교에서 제공되는 그 보고서 논문의 양식에 보면 서론이 본론으로 선행 연구가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 수준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쓰는 논문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는 서론에 들어갑니다. 뭐 그게 상관없어요. 순서는 하여튼간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탐구 동기, 그다음에 선행 연구. 여기에는 내가 연구하려는 거와 관련된 남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행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독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연구하는 게 이미 연구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고요. 비슷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세먼지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미세먼지, 식물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와 비슷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논문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폐의약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논문을 검색했더니 이미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전국과학전람회 논문 이런 데서 검색해봐서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거와 비슷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거와 내가 탐구하려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로 내실이 없을 때, 실험 결과도 별로 없고 뭐 본인의 결과가 별로 없을 때 이론적 배경이라고 해서 그거를 막 또 수십 페이지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 좋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탐구 문제, 그 갑천중학교에서는 이게 연구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내용, 탐구 주제와 관련된 거, 요거는 실험 결과의 순서하고 일치되게끔 탐구 문제를 선정하면 됩니다. 어른들이 쓰는 논문에서는 이것도 서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을 포함시켜서 누가 보든 간에 한눈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 연구는 반드시 참고 문헌을 기록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탐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정의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탐구는 가설이 있어요.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탐구 가설은 정량적으로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뭐 주기가 길어진다, 이거는 가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추측입니다. 가설은 실의 길이가 길어지면 2배만큼 길어지면 주기는 그거에 뭐 제곱한 만큼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유, 원인을 써야 그게 바로 가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경우는 가설을 쓰고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탐구 실험 결과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가설을 씁니다. 대부분 아마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나 아니면은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입니다. M이죠. IM에서 M, 메소드, 탐구 방법입니다. 탐구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들이 이 탐구 방법을 보고 내가 실험한 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정교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변인이 뭔가, 종속 변인이 뭐고 조작 변인이 뭔가, 측정 방법, 예를 들어서 종속 변인이 비행 성능이에요. 나는 비행 성능을 어떻게 정의했고 어떻게 측정했는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초시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당 30프레임을 찍습니다. 그럼 30분의 1초 간격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은 초당 200프레임, 100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우 정교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했는가? 그 여러분 선배가 했던 미닫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여는가? 이 힘의 크기를 측정할 때 도르래를 매달아서 여기에다가 추 역할을 하게끔 해서 힘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변인 통제를 어떻게 했는가? 남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실험 순서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은 뭘 하고 뭘 한다. 근데 그 실험이 예를 들어 5개야. 그러면은 그 실험 과정, 아주 지루한 실험 과정을 5번에 걸쳐서 계속 씁니다.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탐구 방법 1페이지 정도 매우 적절합니다. 길면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세요. 탐구 결과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알죠? 여러분들 실험 결과 표하고 그래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프. 그 다음에 해석.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아주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아주 건조하게 해석을 해서 써야 됩니다. 실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결과와 다릅니다. 결론에다가 실험 결과를 또 그대로 나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자, 실험 결과 중에 의미 없는 것들은 빼고요. 의미 있는 것들만 모아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행 성능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나는 뭐 고리의 폭도 바꾸고 빨대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그중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건 고리의 원주더라. 원주하고 또 지름이 있는데 저기 원주하고 폭이 있는데 원주는 얼마로 하고 폭은 얼마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성능이 최고가 된다. 이렇게 종합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과와 달리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이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독창적인 거니까 새로운 지식을 남들한테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론에는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연구의 독창성하고 잘 연결되어져야 되죠. 이렇게 해서 결론을 씁니다. 결과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논의. 요게 이제 디스커션에 해당이 되는데 갑천중학교 그 논문 양식에는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창적인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또는 의의 또는 한계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래 논의에다가는 한계점 같은 것도 쓰는데 여러분들 양식에는 이 한계점이 저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대 효과에다가 새로운 호기심이나 추가 연구 방향 이런 것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표현 방법입니다. 논문을 쓸 때는 정직하게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면 안 되죠. 자, 그런 사람들은 과학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졸업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기업에 가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사회 악이 됩니다. 정직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실험을 해야 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두께가 매우 두꺼워요. 매우 안 좋은 보고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봐야 되는 건 좋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림과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눈에 보면 이게 뭐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써야 됩니다. 논문은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쓰는 논문도 짧은 거는 뭐 2-3페이지, 긴 건 뭐 한 10몇 페이지 정도? 학위 논문이 아니고 나서는 한 12-13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논문에 쓰는 논문들은. 그리고 학회지에다가 논문을 쓸 때 그 일정 분량을 넘어서면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논문의 양이 길면 안 좋은 겁니다.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노벨상 받은 논문 중에는 2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내가 표현할 것만 다 표현하면 돼요.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미사여구 많이 써가지고 감성적으로 기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적고요. 문장은 쉽고 간결해서 비전문가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탐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있고 결론이 이렇게 딱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과학적인 증거는 문제가 없는지, 변이 통제는 잘 되었는지, 반복 측정했을 때 제어는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다른 원인에 의한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발표해보고 남들이 비판적으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상 여러분들이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떻게 탐구 주제를 발견해야 되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